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이동훈 대변인이 선임된 지 열흘 만인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알린 소식입니다. 네. 이동훈 대변인이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와 배경이 뭘지, 향후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좀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한 발언들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호하다,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안철수 신들을 저물었던 이유가 그런 모호한 화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 네,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제 뭐 간성열 이런 별명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간본다 이래서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뭐 간철수다. 아이돌 가수처럼 뭐 깜짝 등장하시고 싶으신가요?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차차 보면 안다? 기자들이 그냥 궁금해서 자기 이야기 받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9달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차차 알 거라니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윤차차라 말씀하실 수가 그러잖아요. 윤 총장은 이제부터는 직접 나서서 아마 말을 할 겁니다. 전원 정치 자꾸 비판하시는데 인터뷰와 강연 등의 활동이 있을 겁니다. 원래부터 이제 직접 하려고 했지만 스타트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당 기념관 행사를 아마 그런 스타트 계기로 삼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보면 남의 집안 행사잖아요. 그걸 좀 계기로 삼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 할 거고요. 전원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총장 얘기를 다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그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정이 시점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다른 사항들은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날짜는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충무공 말씀하신 거 총장께서는 입당 문제는 신중하게 산처럼 무겁게 판단해서 행동하시기라는 거하고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야 정치인들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윤석열 대변인인 이동훈, 이제는 전 대변인이 되겠죠. 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저 라디오 인터뷰가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이동훈 대변인의 인터뷰였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국민의힘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날 하루 종일 이 발언 이후에 아니다, 입당을 지금 정한 건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취지의 말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메시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영향으로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걸까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1차 위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다음 주 일요일 날 일단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그 날짜로 일단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고 자신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자인 대변인이 일단 사퇴했다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첫 스텝부터 꼬여버리게 된 거죠. 이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게 좀 전에 이제 보셨지만 국민의힘 입당을 언제 할 것이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발단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했고 사실은 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곧바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윤 전 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냈어요. 그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서 물령망동 정중여산, 즉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당이 경거망동인가?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입당 자체부터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은 당연히 입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은 그것이 마치 경거망동처럼 이제 돼버린 거예요. 즉 전 대변인의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저거 딱 보면서 이거는 내부에 뭔가 이동훈 전 대변인이 굉장히 상처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보통 저런 식이 되면요
일단 기자들이 대변인의 말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 본인이 이야기한 거를 스스로가 윤 전 총장이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동훈 전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아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했었는데 저게 아마 곧바로 이뤄진 걸 보면 이동훈 전 대변인도 본인의 이야기가 국민들과 기자들한테 신뢰감을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대변인을 계속하는 게 타당할 것이냐 여에 대한 저는 굉장히 고민이 컸을 거라고 봐요. 그 고민이 결과가 바로 이제 이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일단 결론은 비슷한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가 이제 문제라는 거였거든요. 본인이 민심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바로 갈 것이냐 이 경로만 달랐지 종착점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이거를 차별화를 둘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바로 경부선 타고 갈 건지 아니면 영동선 타고 그냥 갈 것인지. 어쨌든 그렇죠. 부산을 어쨌든 부산은 건데. 가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어떤 이견 노출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걸 보면 아마 윤 전 총장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에 남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대변인이 너무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 사태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기에 이렇게 인사 관련된 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윤 전 총장이 행보를 하는데도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여부 그리고 시기 이걸 다 포함해서 뭔가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태 그로 인한 대변인직 사퇴까지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합니다. 개문 발차를 했는데 결국은 뒤에서 오라이 하던 그 안내양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진짜 참사거든요. 사실 정치인의 첫 행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는 일정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알리고 하겠다라고 한 지가 불과 뭐 한 20여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벌써 두 번의 사고가 터졌어요. 한 번은 장해찬 평론가가 홍보의 일부를 담당하는 걸로 발표를 했다가 며칠 사이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뒤에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그만둬 버렸어요. 장해찬 평론가는 뭐 공식 대변인 그렇죠, 선임은 공식 대변인 아니었었죠.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두 번의 이제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장해찬 평론가를 픽업하는 과정과 그걸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의 선정 과정 그리고 이후에 지금 소위 윤석열 전 총장과의 그런 소통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발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소통의 문제냐 단순하게 소통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정치인들 특히나 기존의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서 출마 선언한 이후에 보름이나 한 달 동안의 행보가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하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도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경우를 우리는 봤잖아요. 반기문 전 총장이 입국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거품이 싹 꺼져버렸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초반 한 달 이미 이제 그 시기가 돌입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거의 20여일, 2, 3주 동안 공식 행보를 했기 때문에. 공식 행보라고 지금 이제 했는데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의 공식 행보를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는 게 왜 안 돼 있느냐? 저는 아직도 어디로 갈지를 결정 못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차피 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으로 갈지 아니면은 제3지대에 있다가 갈지를 아직도 결정 못 한 거다. 사실은 뭐 좀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은 서민 교수, 그러니까 조국 흑서 저자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다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입당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중도층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중도층을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의지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중금은 중도층에 공을 들여야 할 때인데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은 입당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제3지대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내부에 두 개의 의견이 있고 윤 전 총장이 아직 결심을 못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언제 결심하냐, 언제 이런 명확한 단일한 메시지를 내고 단일한 행동을 하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정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까지도 지금 야권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비롯됐다고 보세요? 윤 전 총장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보 라인에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컸다고 보세요?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윤 전 총장과 대변인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대권 후보가 나서고 또 거기에 대변인이 나서면 그 사람의 생각들을 잘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말로서 잘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의 뜻이 충분히 전달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같은 사무실도 없고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뭐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의 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만난 분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정확히 읽어냈다라면 그게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방송 출연해서 뭐 패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많아지다 보면 네. 결국 윤 전 총장이 한 메시지는 이 정도인데 이게 본인이 대변인이 생각과 같이 어울려지면서 이만큼으로 더 포장이 된 거예요. 확대 해석을 그렇죠. 하게 돼서. 근데 그런 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내 핵심 메시지가 아닌데?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태가 이제 지난번 국민의힘 입당 사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아까 박정환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본인 마음속에는 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네. 지금 중도층이나 이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몰고 가야.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의석 구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 지금 현재 여당을 함께 예를 들어서 견인해 가려면 결국 이 선거에서 최소한 60% 가까운 득표를 얻어야지만이 그 힘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압도적 승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네. 그 압도적 승리는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 본인 생각에서는 이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엮어서 국민의힘도 그게 함께 어우러진다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정치부 경험이 있는 이동훈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생각이 좀 저는 이론적이다. 지금 특히 이쪽에 지금 이준석 바람이 불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때 그렇죠. 여기에 어떤 얹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따로 가버리면 사실상 중도층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대변인이 좀 더 속도를 냈을 가능성이 그렇죠. 저는 있는 아마 건가요? 대변인 그 입장에서 보면 네. 이동훈 대변인 정치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감각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이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네.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민심 투어해서 네. 그 다음에 결정을 할 텐데 아직 결정이 내린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입장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 어쨌든 뭐 본인과 조금 다른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그걸 바로 부인을 한다라는 이 모양이 사실 그렇게 썩 그렇죠. 좋아 보이진 저는 않은 것 굉장히 같아요. 이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변인이 좀 자기 생각을 오버했더라도 네. 이거는 대변인을 고려해서라도 조금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좀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본인이 이걸 해버리면 사실은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이 앞으로 대변인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네. 뭐 입장을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입장을 내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청와대 대변인은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아니 이상록 대변인이 또 있잖아요. 한 분 더 계신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금요일 저녁에 두 대변인을 만나서 좀 격려를 했다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훈 대변인이 나갔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뭐랄까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음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동훈 대변인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뭐 아무리 이제 뒤에서 다독여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여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두지 않죠. 그런데 사실상 신뢰가 끝났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동훈 대변인이 결국은 이제 사퇴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사실은 비슷한 일이 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자기찬 평론가 때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인사 스타일 이런 네. 부분들이 검찰총장 때하고는 또 다르게 네. 상당히 주변에 지금 많이 흔들린다. 네. 주변에 많이 흔들리고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공식화하긴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을 잘 챙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검찰총장 당시에는 그런 이미지가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 와서는 왜 못할까 그렇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느냐, 제3지대 거쳐가느냐 결정을 못 내리니까 이쪽 얘기 들었다가 저쪽 얘기 들었다가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해주고 계세요. 내부에서 뭔가 입당파와 제3지대파의 의견이 지금 분분해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이에서 어떻게 지금 결단을 잘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두 의견 사이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많았습니다. 예전 안철수 대표도 주변에 뭐 하던 분들이 다 떠나가고 이런 일도 많았었고요. 이 사실은 뭐 어떤 선거 캠프가 차려지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 본인과 그다음에 대변인과의 이제 신뢰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고 이거를 끝까지 이제 감싸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윤 전 총장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 나는 윤 전 총장 파다, 나는 하다 이렇게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요 대통령이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떤 정당에 그걸 지지하는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 그게 지금 최대의 약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벌써 지금 엑스파일 문제가 이미 야권 내부에서 저렇게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윤 전 총장이 아마 이제 지지도 높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진영에서 의심받을 수 있는 진영에서 저렇게 툭툭툭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야당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의 어떤 이런 상승세를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미 좀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번 엑스파일이라는 게요. 나중에 되면 사실 뭐 우리가 기억나시겠죠. 김대엽 파일, 무슨 뭐 30원 20만 불 파일, 뭐 기양건설 뭐 등등 나중에 선거 끝나면 다 허위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일단 해놓으면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혹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 이게 없었던 걸로 되죠. 이게 이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적 요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여당이 아니라 야당 내부의 인사가 이거를 시작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저는 눈여겨볼 지금 대목이다. 말씀 주신 게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적을 맞죠? 그렇죠. 장성철 소장 그 야권에서 활동 중인 인사 방송도 같이 많이 하셨죠? 네, 이분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야권의 아주 중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걸 올렸을까? 저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저 파일, 저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사실 제가 하루 이틀 정치권 취재한 게 아니고 저분도 아마 하루 이틀 취재한 게 아니고 파일을 직접 보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근데요, 파일이라는 게 예전에 저도 많은 파일들을 봤지만 그럴싸합니다. 근데 뭐 핵심적인 팩트들이 한두 개가 틀려요. 근데 누가 봐도 거기 보면 녹취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왜 저런 양식으로 나오겠어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혹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잘 짜여진 찌라시의 형태, 저는 그런 그 정도로 왜냐하면 나중에 국회의원이 막 폭로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저렇게 검찰에 가면 다 무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결국은 저런 유포 자체만으로 가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봤는데 내가 혼자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건 공개 안 하겠다? 그러면 많은 궁금증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진짜네? 이렇게 또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성철 소장이 왜 그것도 또 방송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왜 이 시점에 저거를 수면 위로 올렸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의도가 솔직히 있다고 봐요. 저것을 가지고 있는 효과 근데 본인이 또 갑자기 저걸 또 내려버렸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이미 다 발휘한 겁니다. 그 효과라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그렇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 지지율을 아니에요? 떨어뜨리고 반윤에 대한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치고 빠지는 행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여당에서 저런 걸 하면 정치 뭐 여러 가지 비판이 공작이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하면 그래?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떳떳하면 공개를 하면 됩니다. 저는 장성철 씨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는 뭐 있으면 공개를 해요. 책임지고. 파일이 뭐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말을 하지 말든지. 흘리지만 말고. 그렇죠. 말을 하지 말든지 있으면 그냥 공개를 해서 햇볕에 나와서 이게 많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면 되잖아요. 왜 저렇게 저는 슬쩍슬쩍 나는 봤는데 공개하지 않겠다? 저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올린 글이다라는 건데 지금 앞서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교수님께 드릴게요. 윤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가장 좋을 것인지 그리고 방금 이제
이현중 위원님께서 꺼내주신 장성철 소장의 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저 저격하는 글,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를 가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저는 먼저 선결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 비전을 국민들 앞에 보이고 그 비전을 실천하는데 국민의힘 입당이 필수적이라면 입당하는 거고요. 네. 아무리 국민의힘 입당이 나 개인에게 유리할지라도 그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제3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의도도 이 의도는 알겠지만 윤석열의 정치가 도대체 뭔지 어떤 나라로 가고 싶은 건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입당이 유리하냐 제3의 길이 유리하냐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협잡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길에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험난한 길인지 알지만 광야로 나가는 길인지 알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이거기 때문에 나는 굳이 제3의 길을 통해서라도 가겠습니다. 뒤집어 지적하자면 아직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가 명확히 뭔지를 잡히지 국민들에게 않았기 알려준 때문에 적이 지금 없어요. 이런 누구도 일이. 몰라요. 대변인도 모르잖아요. 예. 대변인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엑스파일.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수많은 엑스파일이 있었고 다 가짜라고 그랬는데 그건 봐야지 아는 거니까 네네. 제가 못 봤으니까. 근데 왜 나왔을까? 이건 분명히 견제다. 네. 지금 야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견제는 견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각자 다르게 다 견제를 해요. 예. 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 있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출신 인사를 또 선호하는 예,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네. 왜 그동안에는 견제를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했는데 왜 견제를 하기 시작했느냐는 거죠. 견제를 시작한 이유는 저는 이준석 현상 때문이다. 네. 이준석 현상이 없었다면 윤석열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 있는 건데 이준석 현상이 어떤 걸 만들었느냐. 빅텐트로 소위 중진급 또- 이상들을 갖다가 싸그리다 예. 정치에서 몰아내버리는. 네. 기득권에서 다 몰아내버리는 네. 이런 위기감을 조성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위기감 조성해서 말 안 듣고 혼자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 예.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의 정치의 미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견제론으로서 나타나는 거고 그 견제론을 생각만 하다가 완전 밀려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위기감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런 것들이 야권 내에서 여권 내에서도 네. 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야권에서조차도 이 이준석 바람에 대한 하나의 예. 효과로서 네.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나비 효과가 결국은 엑스파일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 평론가 입에서 나온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네. 저는 이렇게 좀 첨언하자면요. 예. 지금 이 엑스파일 이야기가 나온 시점을 한번 보시면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이제 법사위에서 본인이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었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출마 가능성이 이제 부각을 했고 또 일부 이제 조간 신문에서 이미 결심했다. 네네. 출마 선언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그 보시는 상황과 건가요? 맞물려 사실 이야기가 바로 올라왔어요. 사실 날짜는 아주 절묘하게 네. 맞물려 네.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뭐 정치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모든 게 우연히 나타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 현상의 흐름이 뭘까라는 거. 특히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 친박계 세력들과 또 일부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이분을 지지할까라는 의미와 왜 장선 소장의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의미.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과 저는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즉 정치권 일각에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개헌론이. 아까 박정환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준석 현상 때문에 개헌론은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왜 중진들 사이에서 자꾸 개헌론이 나올까 하는 거는 결국 개헌론이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그다음에 제3의 인물을 띄우고 네. 이거가 이 상태가 된다면 여야의 중진들은 한편으로 보면 이해관계가 공통적으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예. 이제 윤 전 총장이 날짜를 박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본인이 정치선을 하겠다라고. 네. 네. 그 상황과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게임이 저는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날짜까지 못을 박은 가운데 또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대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여야를 막론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건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서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조만간 그 대선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권 도전에 나간다 안 나간다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일단 대권에 도전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뭐 국민의힘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생각이 있으니까 정리한다고 그러겠죠. 네. 생각이 없는데 정리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뭐 만난 지인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출마 이야기가 없을 줄 알고 물어봤더니 너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거는 주변의 생각을 물어보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뜻이 있다는 것인데 뭐 나오는 거에 자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검찰 사정기구의 수장인데 사실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검수완박이나 추미애 장관과 사태라든지 나름대로의 명분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거가 있으면서 그거를 반대하면서 헌법 수호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출마를 이제 선언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러면 최재형 감사관은 무슨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감사위원도 안 됐는데 검찰총장이 되는 걸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 그러니까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그렇죠. 감사위원 후보에 올랐는데 네, 본인은 이제 안 된다 했는데 노했던 거죠. 그런 걸 검찰총장으로 했다. 인사 문제 가지고 단순히 이게 대권을 나오게 된 배경이 됐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하나는 월성원정 1호기를 그동안 본인이 감사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동안 여당에서 많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렇게 불쑥 나온다고 해버리면 그럼 그동안 감사했던 게 이게 지금 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이 제가 볼 때는 과연 서겠는가라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어요. 네. 지금 여권에서는 곧바로 그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은 그래도 조금의 명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감사가 그러면 본인의 출마를 위한 정책 감사였느냐? 예전에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도 뭐 감사원장 하다가 총리로 됐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율곡 비리 관련해서 뭐 감사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뭐 나온 그런 배경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과연 그러면 본인이 무슨 명분으로 지금 나와서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저는 솔직히 아직 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라면 여러 가지 지금 여당의 공격을 과연 방해낼 수 있을까? 네. 좀 의문스러워요. 네, 이렇게 정치적 중립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현 정부 인사기는 하지만 또 현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캐릭터가 겹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
총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야권의 이 대선 지형 구도는 어떻게 좀 변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왜 갑자기 최재형이냐. 근데 네. 이 얘기가 사실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카드,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카드가 안 될 경우에 A 플랜이 안 될 경우에 B 플랜으로서 얘기 나왔던 사람이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인이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싱크로율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하고 사정기구 출신으로 정권과 다툼이 있다가 뭐 정권에 그러면은 뭐 심판하고 또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싱크로율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지도도 낮고 오히려 그다음에 명분도 약한데 왜 야권에서는 계속 최재형 이름이 나올까? 저는 본인의 생각보다는 야권에 의해서 부추겨진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왜 부추겼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거 윤석열 길들이기 아니냐. 그러니까 입당하라는데 입당도 안 하고 지금 뭐 제3지대 갈까 이렇게 자꾸 간보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른 카드 있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정말로 카드를 대체하겠다. 엑스파일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지도나 명분에서 조금 약하지만 싱크로율이 굉장히 비슷한 대체품으로서 윤석열의 대체품으로서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윤석열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이렇게 야권에서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싱크로율이 높다. 캐릭터가 겹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 주고받았는데 과연 어떤 모습 보였길래 이런 얘기들 또 나오는지 화면으로 과거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그 이상으로 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월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인데요. 제 기억에는 아마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던 걸로 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선 출마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현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고 있던 분들이 야권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일단 이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정식적으로 이제 뭐 대권 후보 출마한다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논쟁에서 과연 이제 어떤 명분을 가져야 될까? 지금 뭐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정책 감사가 월성원전 1억이는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제 이 비판적 접근이 아니겠습니까? 즉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많았다는 게 되고 지금 현재 이게 수사로도 이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감사원장으로서 꼿꼿함, 그다음에 뭐 정직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 심사숙고해서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과연 이 비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렇다면 당신이 했던 감사가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그럼 된 거 아니냐.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않죠. 아마 출마 선언하면 기자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이 부분 또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여권에서는 공세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저는 윤 전 총장도 임기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저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이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아마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건 정말 여권의 결정적 패착이다. 저건 명분을 확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아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데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 사실은 이제 명분을 오히려 여권에서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스스로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서 아까 박찬환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뭔가 야권 내부의 일부 주자들이나 일부 세력들이 뭔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걸 야권의 후보로 모셔와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그래서 아까 개헌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론이라는 걸 매개를 통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관측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앞으로 뭐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게 뭔가 정치적 게임이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봐야 정확한 건 알겠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러면 야권에서 뭔가 대선 흥행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카드로 생각하고 뭔가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갈 거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거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세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저항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나와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은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거냐.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공통점은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문재인과 싸웠다는 것만으로 지금 대통령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정치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두 분이 뭐 출마 선언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하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